워낙 빠른 속도로 베이비 부모들이 서울에 몰려들다 보니까 이분들을 품어낼 수 있는 방식은 단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도시조차도 굉장히 높은 방식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20대 30대들 구매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빠른 속도로 아마 빠져나갈 겁니다. 직주가 분리되는 현상들, 직주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수가 될 것인데, 근데 이분들이 멀리는 못 갑니다. 바로 경기도라는 수도권에 품어내는 거죠. 인구가 줄어도 소위 수요, 즉 가구 수라든가 이 세대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그래도 어쨌든 경기권이나 서울 수도에서는 일정 부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전영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동산이라는 거야말로 방금 말씀하셨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주의 그 상품이니까 거주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노인으로 바뀐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인분들도 이제 사망하시게 되고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부동산 쪽에서는 이게 기회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냐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우선 이제 한국 사회의 그 부동산, 즉 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서 사실은 네.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등 공신이 사실은 우리 55년부터 63년 구간 짧게 봤을 때 이 8년 구간, 9년 구간에 계시는 우리 이 베이비 부모라고 표현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 어른이라고 지칭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베이비 부모입니다. 55년부터 74년 구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 55년생 가장 앞선 이 부모의 선배 세대들이 지금 이제 70세를 향해서 가고 있죠. 네. 이미 이제 70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70년 역사를 놓고 보면 이건 다 부동산으로 설명이 돼요. 집으로 설명이 됩니다. 뭐냐면, 자, 결국 인구가 많이 태어나서 노동 집약형의 제조업을 네. 나라 밖에 파는 수출 전략을 통해서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집중시킨 소위 다각화 경영의 핵심적인 주체죠. 바로 대규모 기업 집단들, 바로 재벌들이 만들어지는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가 한국의 고성장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이거든요. 그래서 출발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노동이에요, 결국. 네.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대학 들어가는 수, 노동 집약 안에서도 좀 이게 대접받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우수 인재가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렴한 방식의 노동력만 태어난다고 사실은 큰 저력은 없습니다. 지금 개도국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개도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진국 넘어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는 이 노동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우수 인재, 인적 자본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인적 자본으로 넘어간다, 이제 선진국이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국은 50년대 후반, 특히나 이제 뭐 비유하자면 58년 개띠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베이비 붐을 생각하면, 58년 개띠가 대학 들어갈 때 우리 대학 본고사와 관련된 학력고사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작은 숫자로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다들 막 대학 가려고 해요. 그럼 기준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살 뭐죠? 가장 큰 결혼을 하고 이제 취업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80대 후반입니다. 잘 생각하시면 우리 제1기 신도시 89년도잖아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58년 개띠가 가족을 그러니까 분화하는, 결혼을 통해서 대개는 우리 장남 빼고는 또 다 분할을 하니까, 그죠? 이게 80만이에요. 근데 이게 58년 개띠만 80만이겠냐고요. 57도 80만일 거고 뭐 57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88년도에 그때 노태우 정부인가요? 그 주택건설 200만 호 계획. 네. 한국에서 압축적인 신도시 정책이 처음 나오는 것들이 사실 출발이 뭐냐면 58년 개띠가 가족을 분화하면서 살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근데 이분들이 또 대개 보면 또 우수 인재임을 증빙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 수도권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에 이분들을 품어내는 방식으로서의 부동산 정책, 바로 아파트로 이름되는 이 일기 신도시들이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부동산은 사실 뭐 베이비 붐만 잘 분해해봐도 상당 부분 과거의 이 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갈 상황들도 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 부동산은 일단 뭐 지금은 굉장히 빨리 짓습니다만 옛날만 하더라도 굉장히 길었죠, 그죠? 길다 보니까 소위 그 고용의 유발 효과도 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경기를 좀 진작시켜야 되겠네 하면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 건축을 포함한 이쪽 파트 섹션이 굉장히 컸죠. 근데 결국 정리하면 한국의 부동산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략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지만 이 건축 토목을 통해 가지고 유발시킬 수 있는 산업의 파생 효과, 연관 효과도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파트들이지. 그 산물이 바로 아파트
거였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앞으로의 그러면 이 부동산의 이슈는 또 어떻게 갈 거냐. 결국 이분들의 상황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가지고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상황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주니까 일단 어려워졌어요. 그렇다면 아마 재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인구가 뭐 단순하게 줄어드는 거가 이 수요 감소로 연결도 되냐. 이건 또 별개의 이슈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수요 공급이라면 이 부동산만큼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복합 다단하게 얽혀 있는 이 현장이 없다라는 것이. 다른 산업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수요와 공급만 딱 매칭시키면 균형 가격을 만들어내는데 부동산은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뿐만이 아니라 정말 보이는 손, 보이는 발까지 다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또 수요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실수요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나 또 가수요까지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또 상속 정리와 관련된 또 물건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참 뭐라 그럴까요? 애증의 대상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의 우리 논리, 부동산을 바라봤던 인식들이 어쨌든 가장 출발이 됐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지 전환 혹은 재수정, 재검토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집이 앞으로 남는 건 맞는데 그 집이 남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 남는 집을 막 선호하는 집들이 남으면 뭐 모르겠지만 또 선호하는 집들은 또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걸로 서로 지금 막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인구가 전국이 동시에 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또 쏠림 현상이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청년 세대들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이나 이런 쪽은 훨씬 더 이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될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입니다. 조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도시의 집중 그리고 농촌의 우리 한계화, 소외, 이 소멸이라는 얘기를 씁니다만 이미 한국은 굉장히 지금 불균형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부동산만 하더라도 우리 지방 지역은 미분양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당연히 우리 투입되는 원가가 비슷할 땅값 빼고는 뭐 원가가 비슷할 지였는데 이 가격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물 일가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같은 아파트지만 같은 시간에 거래해도 가격이 다른 것들이 사실 아파트라고 본다면 상대적인 이제 비교 열등의 공간, 비교 열의의 공간인 지방 지역은 당연히 지금 사람이 일단은 절대 숫자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자연 증가도 없는데 자연 감소인데 두 번째 그나마 거기서 사는 분들조차도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그러니까 새로운 본인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거기는 당연히 시장이 형성될 리가 없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 그나마 이제 지금 계신 그 중장년 이상의 그 잔류 세대분들이 이제 다사 사회라 그러죠. 평균 수명에 의해서만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쪽 지역은 어마무시한 우리 빈집 빈 점포 이슈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이제 재미난 포인트는 서울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사람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때도 분해해봐야 돼요. 수도권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네. 근데 서울은 빠져요. 분해가 되죠. 왜냐하면 먼저 서울부터 놓고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클러스터의 공간이거든요. 집적의 공간이고 미래를 꿈꾼다면 이건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75세 이상 인구도 서울로는 전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복지 비용을 냈는데 서비스나 인프라는 서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 약간 그래도 거동 가능하시고 지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서울 향해 오고 있어요. 근데 75세 이하 세대는 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뭐냐면 구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떠나지는 못하지만 바로 생활 공간, 바로 일의 거점이자 인프라가 몰려 있다 보니까 멀리는 못 떠나지만 그렇다고 서울에 살기는 어려운 이 현상들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90년대에 1,000만 인구가 지금 920만까지 줄어들었잖아요. 특히나 20대, 30대들 구매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빠른 속도로 아마 빠져나갈 겁니다. 직주가 분리되는 현상들, 직주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수가 될 것인데 근데 이분들이 멀리는 못 갑니다. 바로 경기도라는 수도권에 품어내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수도권은 그러니까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0.7밖에 안 됩니다만 0.7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 보면 어쨌든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역 두 번째 지방 지역에서 막 오시는 분들이 서울에 바로 못 가니까 이 경기 지역이 잔류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아파트의 수요가 문제라면 수요는 그래도 경기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오는 인구를 또 분해해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4인 가족이 한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4인이 수요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 분화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문화적 결혼 안 상황, 하니까. 문화적 현상까지 가다 보니까 4명이 다 각자의 집을 원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옛날에 물량
계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인구가 줄어도 소위 수요, 즉 가구 수라든가 이 세대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그래도 어쨌든 경기권이나 서울 수도에서는 일정 부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아마도 뭐 인구 감소의 부동산으로의 충격에 버퍼존은 아마 서울 수도권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 지역은 지금 현존한 이슈만 보더라도 굉장히 쉽다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이제 지방은 그러면 뭐 어떤 부활의 가능성 이게 똑같이 지금 이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해결은 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바꿔야 될 겁니다. 정책적으로 일단은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속도를 좀 떨어뜨리거나 혹은 뭐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이 살 수 있는 로컬이 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순환 경제의 물꼬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더 시간 지나버리면 완벽하게 아마 뭐 사람이 살지 않는 우리 고스트 타운, 유령 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지 그걸 속도를 줄이는 방식, 뭐 가능하다면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또 서울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또 집적의 문제들을 또 완화시키는 방식으로도 좀 정책들의 시선들을 좀 전환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선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그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대는 96.3%가 아파트가 이상적인 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전 세대에 걸쳐서 다 아파트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거기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에는 또 의료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또 몰려 있으니까 또 노인분들도 막 지금 도심지를 안 떠나고 계속 이제 모여 살고 계시는데 외국은 보통 좀 돈이 많고 하면 약간 외곽지로 가시고 뭐 좀 다른 도시로 가시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조는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집하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떠올리지 단독주택을 떠올리진 않거든요. 이제는 안 떠올리는 그렇죠. 거죠. 실제 그런데 우리 통계를 놓고 보면 단독주택이 여전히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신축으로 지어지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20대, 30대 상당수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서 생활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집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뭐 경험하지 않았으니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단독주택에 살아봤으니까 비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진 않고 또 다른 현상들이 뭐냐면 빠른 속도로 아파트가 표준 모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압축 고성장의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58년 개띠부터 포함한 베이비 부머들이 서울에 몰려들다 보니까 서울이란 공간은 한정적이잖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뭐 아무리 위로 뭐 세운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면 그 커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그분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신도시 정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선진국은 똑같이 그렇게 수도권으로 메트로폴리탄에 대해서 사람이 몰려들 때 이 도시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주변 그러니까 교외부로 갈수록 저밀도형의 분산형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이 낮아지는 파트가 사실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죠. 그러니까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뭐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강화가 되는 방식으로 소위 이제 부자들일수록 이제 바깥에 나가 산다는 맥락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뭐냐면 워낙 빠른 속도로 베이비 부모들이 서울에 몰려들다 보니까 이분들을 품어낼 수 있는 방식은 단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도시조차도 굉장히 높은 방식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이제 재규체 이제 시즌까지 다가온 이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이게 유지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끊임없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서울은 이미 빠지고 있고 경기만 하더라도 서울에 붙어 있는 신도시가 아니라 멀리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그럼 계속해서 더 지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뭐 경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앞으로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 방식이 오를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아파트라는 것은 어쨌든 인플레 시대 그리고 가족이 결성이 되고 분화가 되는 것들을 전제하에 만든 주거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엄빠가 계시고 자녀가 있을 때 방들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는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도 분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사인이 전제된 이 아파트의 설계가 과연 설득적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평면도의 이미지 지금까지는 옳았어요. 이렇게 네. 늘어나는 인구를 커버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했는데 이제 막 개토화돼서 혼자 사는 것들을 굉장히 익숙한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한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식의 거주 공간의 어떤 설계라는 게 타당한 것이냐라는 거고요. 결국 정리하면 우리가 30년 전에 아파트 살았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안 살았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30년 후에도 우리 아파트에 살까요?
라는 이슈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실제 이제 요즘 아파트의 평면도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알려주는 새로운 수요들이 이 현장에 하나하나 반영되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아파트 어쨌든 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표준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소위 이제 활용과 구조와 설계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고정관념, 굉장한 어떤 그 혁신 실험 속에 좀 재편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도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외국처럼 뭐 도심지는 고밀도로 하고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뭐 대형 뭐 이게 주택들 막 이런 것들로 차근차근 갈 거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인구 구조가 그걸 일단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인구가 막 늘어나가지고 우리 조세 기반이 좋은 상황에서 행정이 돈을 써서 이제 압축의 방식으로 개발시켰던 방식들은 대전제인 인구가 줄어들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교외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이 고령화가 일단락되고 나면 다 이 빈집으로 유휴시설, 유휴공간으로 다 남을 텐데 우리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남을 텐데 우리 일본만 하더라도 신도시 가보면 사실 이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파트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내버려둬서 사회 문제화로 키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수요가 있다고 지금 막 지어대는 방식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 안에서 사실은 이제 유휴화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세팅되는 설계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파트가 갖는 굉장한 어떤 뭐 그 애증의 공간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의 수요나 욕구가 반영된 공간으로서의 어떤 재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